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임금은 절대적 크기와 상대적 크기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음을 위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죠. 절대적 크기는 화표로 표시되는 금액을 가리키고 상대적 크기는 생산성과 비교하는 거죠. 임금의 절대적 크기는 화표로 표시되는 금액이고 상대적 크기는 생산성과 비교되는 임금의 크기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의 월 평균 임금은 3,549달러이고 달러로 미국의 월 평균 임금 5,161달러보다 1,612달러 작다. 절대적 크기는 작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의 상대적 월 평균 임금은 0.11로 미국의 0.08보다 0.03 더 크다. 그렇죠. 비교해보면 근데 생산성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상대적 월 평균 임금은 미국보다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과 상대적 크기가 일으키는 효과를 밝히는 일은 전문적인 분야로 여기서 다루진 않겠다.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이 높다.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원래는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정해져 있지 뭐 이렇게 판단되고 저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근로자들 좋아하겠죠. 근데 근로자들의 임금은 뭔가요? 결국 임금비가 되는 거죠. 그것은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또 달리 얘기하면 투자를 장애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가 계속돼서 생산성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임금은 자연히 올라가죠. 확인이 됐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성에 장애를 일으키면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성이 악화되면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월급 좀 많이 받아서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에게도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요. 한국이 중국보다도 비싸고 일본보다 비싸잖아요. 일본 0.07이고 영국보다도 더 높잖아요. 상대적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 크기와 상대적 크기에 입각하여 임금이 큰 순서대로 표를 만들어 보자. 임금의 크기 네덜란드 까칠 많죠. 6,487달러 월 평균 임금이 미국, 뉴질랜드, 영국, 한국 뭐 이렇게 가죠. 쭉 가요. 천차만별이죠. 나라마다. 상대적 크기는 어떤가요? 0.19 네덜란드 0.13 네덜란드가 아주 비싸죠. 몽골 0.12 한국 0.10 몰타 0.12 영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죠.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상대적 크기를 좀 비슷한 국가들끼리 비교해 풀면 있겠죠. 여기서는 안 했지만 한국과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 뭐 대표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높죠. 미국보다도 높고 영국보다 높고 비슷한 나라들끼리 모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임금이 아마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생산성 대비. 그것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확인이 되죠. 확인이 돼요. 못 믿겠으면 스스로 표를 만들어서 계산해보면 알겠죠. 지어서 쓴 게 아니겠죠. 다 통계 자료 보고 만든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기간 생산성의 변화가 한국인들의 소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한국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계 자료가 없죠. 그 임금 자료가 없어요. 또 국민 개개인 소득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최근 건은 있는데 예전 건은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이제 통계 자료 나와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런 게 없죠, 통계 자료가. 그래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 그래도 뭐 알 수는 있어요. 분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로자 가구 소득은 60년대 거도 있죠. 있어요. 그걸로 비교하면 되겠죠. 1963년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은 5,990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짜장면 값 이런 것도 뭐 한 100원 이렇게 했겠죠. 50원, 100원 이렇게 했겠지 뭐. 그래요. 물가가 많이 오른 거죠. 한국에서는 한 40년 전만 해도 짜장면 값이 한 500원밖에 안 했어요. 지금 뭐 한 6,000원, 7,000원 뭐 그래 하겠지만. 그렇죠. 물가가 있으니까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9,000원이었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총생산은 달러로 표시하면 104달러라는 거예요. 달러로 표시한 이유는 뭔가요? 원화로 살피면 그래요. 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화폐를 많이 발행해 버렸으면 자국에서는 증가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도 표시해 놓은 거죠. 1963년부터 1990년까지는 어떤 정부였나요? 군사 정부였죠. 노태우 정부까지 군사 정부를 볼 수 있겠죠. 1990년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정부로 볼 수 있겠죠.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도 달랐죠. 군사정부 때는 주로 이제 무엇이 중점을 두었나요? 군사정부 때는 시장과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 일에 올인을 했죠. 방법은 이제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장려하고 거기에 이제 역점을 두었어요. 민주정부 때는 무엇에 역점을 두었나요? 주로 복지 정책에 역점을 두었죠. 또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고 좀 근로자들을 좀 많이 챙겨주려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또 외교적으로는 반일 그렇죠. 군사정부 때는 안 그랬죠. 일본과도 정상 외교를 하고 뭐 그런 부분 좀 약간 많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군사정부는 경제와 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올인했으면 한국인들은 잘 알죠. 아는 이들은 60년대에서 70년까지는 어떻냐? 그 63년부터 80년까지는 박정희 정부로 볼 수 있죠. 군사정부 1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기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묶어서 볼 수 있겠죠. 80년대부터 90년까지 한 93년 2년까지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민주정부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됐는지. 63년부터 70년까지 1인당 국민 총생산은 149.52%로 증가하죠. 달러 기준으로. 임금 어떤가요? 5,990원에서 28,180원, 370% 증가하죠. 7년간. 그래요. 그리고 70년부터 80년까지 달러 기준으로 국민 총생산은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즉 생산성은 564.88% 증가하죠. 근로자 가구는 올 평균 소득 어떤가요? 730% 증가하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사실이죠, 이거는.
그 다음부터 80년부터 90년까지는 어떤가요? 이제 군사정부 위기죠. 전두환 정부 때, 주로 전두환 정부 때죠. 노태우 정부도 살짝 걸쳐있고 293% 증가하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제일 많이 증가했을 때는 70년대, 그 다음이 이제 80년대죠. 전두환 정부 때죠. 생산성이 290% 증가하고 근로자가 월 평균 소득은 300% 증가하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예요. 이 시기에 뭐 최저임금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노조 활동이 지금처럼 잘 보장됐던 것도 아닌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죠. 그런다고 임금이 잘 올라가느냐? 그 임금 결정의 요인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임금이 증가하면 좋으니까 참된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90년부터 2000년까지 85% 증가죠. 대폭 감소하죠. 민주정부 이후로. 임금 증가폭 어떤가요?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153%.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뚝 떨어졌는데 증가폭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죠. 생산성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성을 강화시키면서 적절하게 가격이 움직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게 또 근로자들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짐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76% 밖에 증가 못하죠. 임금 어떤가? 63% 증가하죠. 그런 거예요. 다 확인이 되죠.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 때문에 좀 중간에 뺀 거죠. 좀 길게 잡은 거죠. 15년간 62%밖에 증가 못해요. 생산성이. 임금 어떤가요? 49.87% 증가하죠. 온갖 근로자를 위한 제도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도 어떤 거예요.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임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기가 쉽죠. 근로자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기업가도 마찬가지고 기회도 많이 열려 있었고. 그러니까 군사정부 때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 안 해도 취업되고 이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공부도 안 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랬다잖아요. 그래도 다 취업되니까. 현 시대 젊은이들하고는 많이 달랐죠. 그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런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태평성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실상 군사정부 때가 태평성대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사람들이 반발심이 있어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반란을 싫어하고 장기 집권 어떻게 된 건지 원래 민주 정치 제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열망이 강한 이들이 소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1963년부터 군사정부가 시작되는데 사실이죠. 군사정부는 권위주의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군사정부 시절에도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기에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는 아니다.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라고 보기는 어렵죠. 완전한 권위주의는 국회의원 선거도 안 하겠죠. 그냥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군사정부는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는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엄밀히 얘기하면 준권위주의 정부로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완전한 권위주의 정부는 아니다. 어느 정도 민주정치제도가 실현되었다. 군사정부 때도 선거도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선거를 했죠. 아까도 소수라고 얘기했지만 왜 소수라고 얘기하나요? 군사정부에 반발한
세력은 소수였다. 선거를 해보면 전두환 때 선거죠. 박정희 때는 더 인기가 많았겠죠. 호남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22석을 뽑는데 11석이 민주정의당이 됐어요. 군사정부의 정당이 11석 절반을 휩쓸었죠. 전라북도도 절반을 휩쓸고 서울에서도 거의 절반을 휩쓸고 그래요. 오히려 부산 같은 경우에 좀 야당이 셌죠. 3석밖에 얻지 못했으니까. 대구에서도 2석. 그래 좀 이런 도시에서 인기가 없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인기 좋았죠. 인기 좋았어요. 그렇게 큰 성과를 내는데 인기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소수였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은 줄 알고 대통령 선거를 했잖아요. 1987년에.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수 의견이 그런가 보다. 군사정부 인기 하나도 없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과를 이렇게 내는데 인기 없을 수가 없죠. 당연히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현실때 보면 거짓된 견해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건데.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준권위주의 정부였다. 군사정부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정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전두환 정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노태우 정부로 나누어진다. 그렇죠. 군사정부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 일을 제일 중시하였다. 1963년부터 1970년까지 달러 기준으로 생산성은 149.52% 증가하는데 근로자 가구별 평균 소득은 370.45% 증가한다. 그건 사실이죠. 통상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는 임금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발견된다. 왜 그런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했죠. 예전에 얘기했죠. 베트남도 보면 생산성이 50% 증가하는데 임금은 2배 이상 증가하잖아요. 몽골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은 그런 나라들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한국에서도 다 있었다. 이미 다 겪었다.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그래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생산성은 564% 증가하는데 이 시기 임금은 730.68% 증가한다. 그래요. 임금 투쟁 안 해도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길은 근로자건 국민소득을 올리는 거는 국가 생산성을 강화하는 거다. 기업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그것을 대본에 알 수 있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다 해서 임금이 인상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기를 군사정부 1기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죠.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성은 293.61% 증가하는데 임금은 302.96% 증가한다. 전두환 시절 때 그랬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시기 대부분은 전두환 정부 시절이다. 1990년 이후부터의 정부는 민주정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제 90년 이후부터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죠. 김영삼 정부 때는 무엇을 주력했나요? 서서히 이제 복지 얘기도 나오고 주로 역사 바로 세우기, 노태우 정부,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제 감옥 가고 또 반일 운동 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러면서
뭐 정독부 건물도 다 없애고 이제 정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정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생산성은 85.65% 증가하는데 임금은 153%, 153.50% 증가한다. 그렇죠. 반토막 나는 거죠. 생산성 증가도 급감하고 그래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성은 76.11% 증가하는데 임금은 63.17% 증가한다. 계속 급감하는 거죠. 또 생산성도 또 급감하고 그래요. 급감까지 안 했지만 또 임금은 또 상승률은 반토막으로 나고 그래요. 상승시키려면 이 생산성을 급격히 상승시켜야 되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산성 대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되면 근로자들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또 근로희망자는 직장도 못 구하게 되고 오늘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2010년부터 23년까지의 생산성 62.69% 증가하는데 임금은 92.62% 증가한다. 15년 동안 62%밖에 증가 못하죠. 하여튼 급감했죠. 군사정부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정부 이후 생산성과 임금의 증가 속도는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렇죠. 확인이 되죠.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 생산성 증가폭은 다 합쳐서 224.45%인데 그래요. 민주정부 때 한 33년 동안 결과를 보자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폭은 224%라는 거예요. 이는 전두환 정부 시절에 293.61%에 미치지 못한다. 33년 동안의 성과가 전두환 정부 시절에 293%에도 못 미친다. 다 합쳐봤자. 그 사실이잖아요. 33년간 임금의 증가폭은 다 합쳐서 266.54%인데 이는 전두환 정부 시절의 302.96%에 미치지 못한다. 다 합쳐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합쳐보라는 거예요. 이거 153 더하기 63 더하기 49 해보면 되죠. 302%에도 못 미친다. 33년간 했던 성과가 형편없는 거죠.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이 전두환 정부가 한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 전체가 한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었죠. 사실은 한국에서는 요즘 좌파 견해가 널리 유포되면서 군사정부를 악마화하고 운이 좋아서 그랬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알죠. 과거나 현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현 시대 한국에는 좌파 인사들의 견해가 널리 유포되며 군사정부는 사악한 정부이고 군사정부의 업적을 운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정부가 전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없다는 거예요. 운이라면 모든 나라가 그렇게 발전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비판이나 비난 역시 자격이 있는 이가 해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 비판이나 비난 역시 자유롭지만 능력으로 따지면 전두환 정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좌파 정부를 옹호하는 좌파 인사들이 그러한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훌륭한 정부 아니냐. 좌파 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 객관적인 결과를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 다 합쳐서 300% 달성했냐는 거예요. 우파 정부들 합쳐도 마찬가지죠. 33년 동안
달성한 모든 성과를 다 합쳐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격을 갖추고 해라. 부끄러운 일 아니냐. 이제 그 말인 거죠. 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군사정부 때 맞아 죽고 총 맞아 죽은 이들이 너무 많지 않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러하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는데 그 정도 희생이 없을 것 같았나. 평화적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남북전쟁 때 60만 명이 사망했다. 뭉치는 거 아니겠죠. 군사정부 때 맞아 죽고 총 맞아 죽은 이들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지 않는가라고. 이 군사정부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시장과 자본, 기업 이런 형태의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데 반발하는 이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이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다 보면 신분제도를 없애야 되죠. 노예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60만 명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킨 링컨 대통령을 악마화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위인으로 죽여 세우지. 역사를 그런 식으로 자꾸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군사정부 때 맞아 죽고 총 맞아 죽은 이들 다 합쳐도 1000명이 되지 않지 않는가라고. 군사정부 때 이제 제대로 이제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데 한국은 어떤가요? 군사정부 때 확립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굉장히 작았죠. 다른 나라들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희생으로 이 정도 결과를 이룩한 나라가 흔한지. 그래요. 또 예전에 얘기했죠. 민주정치 제도하에서 유럽 국가들이 이룩한 성과가 아니다. 유럽의 문명은. 그래요. 민주정치 제도는 문제가 많다. 보완을 해야 된다. 위험한 제도다. 보완책이 없이 그냥 가면 멸망한다. 거짓말이 아니겠죠. 남미 국가들 보면 다 알죠. 다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가난해져 버린 거죠. 포퓰리즘 정책으로. 그게 현실인 거예요. 어떤 이는 한국의 경우 자본의 규모가 커져 1990년 이후부터는 군사정부와 같은 업적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1990년부터는 불가능했다. 갑자기 불가능해질 일이 없잖아요. 감소해도 서서히 감소해야지. 급감해버렸잖아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민주정부들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일단 목표가 달랐잖아요. 목표가 달랐고 또 있어요. 그 변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변명이 맞겠죠. 규모가 커서 성장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상쇄시킬 요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하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 이전과 같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그러한 불리한 점을 상쇄하는 요인 역시 확실히 존재했다. 예를 들어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 열렸다. 그렇죠. 중국과 같은 거대 중국도 한 그 중에 큰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런 큰 시장도 열렸고 중국만 있는 게 아니죠. 거대한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군사정부 때는 없던 첨단 기술 역시 한국 기업들이 보유하게 됐다. 군사정부 때 무슨 기술이 있었냐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이었지. 근데 이제는 1990년 이후부터 보면 한국 기업들은 많은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유리한 점도 많았다. 고작 그 규모가 커졌다. 그 불리한 점만 얘기하지 마라. 변명에 불과하다. 불리한 점도 있고 유리한 점도 있었는데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기술 보유한 것은 크게 유리한 점이죠.
만약에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데 군사정부와 같이 주력했다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 불리한 점만 얘기하느냐, 유리한 점은 얘기하지 않고. 이그러스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변명하지 마라. 만약 이 시기에 군사정부처럼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킨 일에 주력했다면 그에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설사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산성과 임금의 증가폭이 급감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증가폭이 급감했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위표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생산성 증가는 임금 상승과 연결됨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래요. 역사를 객관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를 도입할 수 있죠. 도입해도 포기해야 될 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게 제1조죠. 군사정부의 경제정책은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현할 수 있는데 1조는 항상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나갔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서 복지정책을 할 수 없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제 10조를 적어놨죠. 근데 사실은 어땠나요? 민주정부에서 장기간 이어진 것은 시장과 기업을 죄악시했죠. 그러면서 제한하고 파괴하는 일에 주력했다는 거예요. 군사정부와 정반대의 기조를 갖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이렇게 갔어야 된다. 복지정책도 갔어야 된다. 그랬으면 굉장히 좋아졌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나 사람들도 많이 타락해 있는 상태이죠. 그래요. 역사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좀 생각해보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고 자료를 확인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조차 잘 안 한다는 말이죠. 현 시대 사람들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